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박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선시대 양반의 부부 생활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이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글을 썼고요. 조선시대 사실 부부 생활과 이혼이라고 하긴 했는데 주로 이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혼이라고 하면은 너무 갈등만 부각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부부 생활도 넣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에서 사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혼을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려고 하면서 이게 너무 갈등만 부각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부부 생활을 넣은 이제 그런 글인데요. 이 이혼의 실제와 이혼 판결을 통해서 사회와 국가도 볼 수 있지만 개인에 대해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 글에서 개인이 잘 조명이 되지가 않아서 이 부분은 이제 이 발표 후에 수정해 나가면서 개인을 어떤 방식으로 조명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서술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좀 그 4장, 5장 이혼을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주로 이전에 발표하지 않았던 그 5장을 조금 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장에 혼인과 이혼에 관한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라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PPT를 구성을 했는데요. 조선시대는 그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질서를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삼강에도 해당되고 오륜에도 해당되는 부부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로 이렇게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부터 이 부부관계를 바르게 조선 지배층의 입장에서 바르게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혼례에서부터 그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자가래를 바탕으로 혼례 의식을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친형례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는 혼인 후에 관에 신고하던 절차가 없었습니다. 사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혼서가 혼인이 성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문서가 되었고 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는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국가에서 좀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기처를 규제함으로써 이제 국가에서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혼례 의식을 정비하는 것과 더불어서 부처 간에 남편과 처 사이에 어떤 그 의를 중요시하고 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했는데요. 뭐 정표 정책도 시행했고 그래서 의부나 절부를 포상하도록 했는데 아시다시피 뭐 의부에 대한 포상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절부에 대한 포상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죠. 그리고 처는 계가를 규제하고 남편은 이제 처가 사망하면 3년 동안 3년 후에 혼인할 수 있도록 또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3년 후에 혼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사실 그 계가 규제는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전과 다르게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규제가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유 없이 처를 벌이는 경우 이유 없이 처를 벌이는 경우에는 대명률에 의해서 장 80에 처하고 벌인 처와 다시 합하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대명률을 적용시키는 것은 세종대 이후로 보이고요. 이전에도 좀 규제는 했지만 세종대 이후에 이러한 정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남편만 규제했느냐? 처는 아예 처가 남편을 벌이는 것은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처만을 규제했습니다. 이렇게
이혼의 방식은 대부분 남편이 처를 벌이는 그러한 형태로 이루어졌고요.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명률에 의해서 처를 벌이는 경우 대명률에 의해서 처벌을 하고 벌인 처와 다시 합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처를 벌인 자는 나중에 관직 진출을 하는데도 많은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규제하는 대상은 양반층이었고요. 하층민은 자유롭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었고요. 그러한 자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이혼하는 경우에 처를 벌이는 경우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그냥 기별 명문, 그러니까 이제 처를 벌인다는 것을 증빙하는 문서를 주고 이혼을 하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초 사실을 적발할 수 있었는가? 그 기초 사실을 적발하는 관서는 사헌부였는데요. 먼저 남편 측에서 관에 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기처를 인정받기 위해서 관에서 만약에 그냥 사적으로 처를 벌였다가 나중에 발각돼서 이제 처벌받고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관로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기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남편 측에서 관에 고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처 측에서 관에 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처가 직접 고한다기보다는 처가 남편을 고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처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고하게 되는데요. 그 기처 과정에서 처의 허물을 막 지어냈는데 이게 억울할 경우, 이런 경우에 특히 처가 실행했다고 하면서 처를 벌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상당히 억울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고하게 되고요. 또 다른 소송 중에 기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사헌부가 이런 것들을 적발하는 관서이기 때문에 사헌부에서 제보받아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대부분 처를 벌이는 형태, 남편이 처를 벌이는 형태로 이혼이 이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법전상에는, 그러니까 대명률상에는, 형률상에는 이의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의가 뭐냐면요, 관에서 혼인 관계를 해소시키는 경우입니다. 불법적으로 혼인이 이루어졌거나 이 경우에는 혼인이 관계가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에서 해소를 시키는 거고요. 또 의절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해소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의가 이게 조선에서는 그 형률에 규정된 것만큼 이렇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 측에서 이제 처를 벌이고 이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관에 이의시켜 달라고 청원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조선 전기의 이혼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시대 기처처벌은 이렇게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대명률에서는 이 기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은 사유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칠거지약, 칠출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처를 벌여도 처벌받지 않은 사유로 이렇게 7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선에서는 그 음란한 경우와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정도만 기처가 좀 승인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에는 거의 기처를 승인받지 못했고요. 조선시대 일관되게 기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로는 처의 실행, 처가 실행했을 경우에는 기처를 확실히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의 신분 관계가 신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 애초부터 혼인 성립이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 같고요. 근데 남편 측에서 처가 실행했다고 하면서 벌였을 때에도 만약에 조사를 해서 그 남편이 말하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이 됐을 때는 무고율로 처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혹 시부모에 불효했다거나 그 시부모가 며느리를 내쫓았다거나 그런 이유로 그 기처가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뭐 일관적인 건 아니고요. 가끔씩 그러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시부모가 불순해서 며느리를 버렸다고 한 경우에도
이 부모 뜻에 따른 것으로 위장한 것인지, 확실히 부모에 불순한 것인지, 부모의 명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라면은 당연히 남편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의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헌부에서는 부모의 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부부의 의를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그걸 이 사건을 판단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지막 판결은 왕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논외로 두더라도 사헌부에서는 그러한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기처 처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두 번째까지는 지금까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보면은 이렇게 그 기처 처벌이 이루어졌고 또 이게 만약에 기처를 했다고 뭐 승인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도 이 그 기처 명분이 기처 사유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어떤 절차를 거쳤고 했지만 이제 최종 판결을 하는 왕의 경우에는 왕의 어떤 지근거리에 있는 대신들이 부모가 내쫓은 것이다라고 항변을 하면은 이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도 간혹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처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처를 예방하는, 처를 벌이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기처한 행위를 처벌한 이후에 벌인 처와 합하도록 처분하고 나서 더 이상의 이게 합했는지 안 했는지의 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의 기처처벌과 기처 규제 정책은 기처를 완전히 막지는 못하는 이제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 후기에는 이러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자호란 이후에 환향녀라고 잘 알려지는 청에 잡혀갔다가 속환된 여성과 이의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에 잡혀갔다고 온 여성과의 이의하려는 그러한 부분은 여성의 실행을 문제 삼았던 이제 여성이 실행한 경우 처를 벌여도 승인되었던 이 조선 전기의 어떤 그 기처 이런 기처 사례, 기처 관례 이런 것과 좀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에 잡혀갔다 오면은 실행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게 되니까요. 임진왜란 때도 이런 그 왜군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여성들과 이의하려는, 그러니까 그 처를 벌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대두됐던 것 같은데 선조는 그 당시 기록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때 최명길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때는 이 일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처를 승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인조 때 이 사안이 문제가 되는데요. 왜 이 사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냐면요. 그 당시에 공신이었던 반정 공신이기도 했던 장유 그리고 한의겸이 청혼을 해서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유는 자신의 아들과 그 며느리, 청에서 돌아온 며느리를 이의시키고 아들을 제취시키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의겸 같은 경우는 사위가 딸을 버리려고 하니까 억울하다고 이제 종을 시켜서 격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조에서 자신들이 이제 이 사안을 결정하기가 난감하다고 해서 대신들에게 의논하게 하기를 청했는데요. 그 당시 좌의정 최명길이 이거 이의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의시키지 않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인조는 이 최명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요. 당시에 최명길은
속한되어 온 여성이 정절을 잃었다고 의심받는 것은 평시의 실행과는 다르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들을 이식시킨다면은 조선 여성들의 속한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청에 잡혀간 여성들이 모두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다. 이런 문제보다 빨리 여성들을 속한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그 실록 그 사초를 적은 그 사관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난을 했는데요. 이 세 번째를 보면 100년을 지켜온 나라의 풍속을 무너뜨리고 사만을 들어 오랑캐로 만든 자 명길이다, 이런 식으로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관은 청에 잡혀간 여성이 죽지 않고 돌아온 것 자체가 정절을 잃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의견은 그 당시에 관료들이 공유하던 그러한 그 생각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미 정절을 잃었으면 남편의 집과 의가 끊어진 것이니 억지로 다시 합하게 해서 사대부가의 가풍을 어지럽힐 수 없다. 이 두 번째는 당시의 관료들이 공유했던 그러한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는데요. 이 당시에는 최명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이 인조가 이해시키지 말라고 했는데 또다시 1, 2개월 후에 홍문관에서도 계문을 올리고 사헌부에서도 계문을 올리고 해가지고 이게 다시 논의가 됩니다. 그 당시에 언관과 대신들은 대부분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혼을 허락해줘야 한다. 모두 일률적으로 이의시키는 것은 이 여성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은 곤란하기 때문에 이 원하는 사람의 청원은 들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신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 대신들에게 수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영돈영부사 이성구의 의견이 이렇게 좀 주목이 됐는데, 처가 버림당했는데 남편이 혼인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홀로 된 것을 원망하게 된다고 하면서 양쪽 모두 맡기보다는 한쪽이라도 허락하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성구의 생각에 따르자면은 그 여성의 고단한 처지보다는 그 남성 가문의 입장을 더 무겁게 생각한 그러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도 최명길이 한나라법을 나누어서 둘로 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고, 이제 비변사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인조가 이 일을 허락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은 관원들이 이 일을 시켜야 된다, 원하는 사람한테는 이걸 들어줘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효정 초년에는 결국 이제 청에 잡혀갔다 온 그 처와에 이 일을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전기에는 수면에 떠오르지 않은 역가 이혼이 행해지게 되는데요. 형률상 만약에 혼인한 여성 같은 경우는 형률상 연좌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성과 이의를 시키거나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처한 것을 허락하는 것은 부부간의 의의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고 있었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아마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역적 집안의 딸이 주부로서 봉사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그 딸의 자손이 봉사손이 돼서 조상의 봉사를 담당한다거나, 이거는 집안의 격의 문제고 집안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문제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역가 이혼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더불어서 부계중심적 질서의 정착에 따라 역적 집안의 딸과 함께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그 자식으로 대를 잇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정기 신태형 이혼 판결을 살펴보면은요, 조선 후기에는 그 기처를 승인한다거나 이의시킨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연대기자료에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선전기와는 달리 조선전기에는 기처를 규제해야 된다는 그 부부의 의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처를 규제해야 한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조선 후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약화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례는 다른 사례와는 다르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 일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요. 사실 이 유정기는 처가 부모에게 불순했다고 사당에 고하고 1690년에 처를 이 유정기의 입장입니다. 처를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한 15년 정도 지난 1704년에 이의를 청원했는데요. 세 차례에 걸쳐 이의 청원을 했습니다. 유정기가 먼저 예조에 소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조에서는 이의는 법에 없다라고 하면서 물려버렸습니다. 이걸 들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정기 일문 50여인이 연명해서 예조에 단자를 올렸어요. 근데 예조에서는 또 같은 이유로 물리게 되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유정기는 숙종이 능행할 때 상언을 합니다. 그래서 상언을 해서 왕한테까지 올라간 데다가 근데 이 시점에서 사헌부에서 계문을 올립니다. 유정기가 뭐 청혼한 내용에 근거해서 이 유정기처 신씨의 악행을 나열을 하고요. 뭐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뭐 욕설을 했다고 하는가, 뭐 사당에서 난동을 피웠다거나, 뭐 유정기가 자신이 의탁하는 전차들 집에 유정기가 머물게 되니까 한밤중에 혼자 걸어 나간 것을 실행이라고 한다든가, 이제 뭐 이런 유정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런 폐악한 여성은 쫓아내야 한다. 그래서 예조의 명에서 이 일을 허락하도록 하고 신씨를 법에 따라 처결하기를 청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헌부의 역할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백관을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는 법사로서의 역할. 그래서 부부의 의를 저버린 남편의 징계를 요청하던 조선 정기의 사헌부의 법사로서의 역할. 물론 이제 사헌부에서는 법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는데요. 이 사례를 보면 풍문에 근거해서 풍속 교정을 청하는 언론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풍속 교정이라는 것이 뭐 이게 남편보다도 처에게 더 의무를 지우는 그 차원에서 풍속 교정을 청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조에서는 당연히 이제 사헌부에서 이런 말들을 했기 때문에 예조에서는 지금까지 다 이제 이의 청원을 거절한 데다가 또 이제 상언도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조 판사 민진우가 이 사건은 그냥 이의시키면 안 되고 조사를 해서 만약에 신씨의 악행이 확실해진 다음에 이렇게 이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조사를 보면은 신태영은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반목이 일어난 것은 유정기가 비첩에게 미혹돼서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밤에 혼자 갔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종들이 따라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증인들도 이 신태영의 악행이라고 지목된 것들을 목격한 사람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다 들었다는 얘기였고 밤에 혼자 갔다는 것도 종들이 따라갔다는 그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유정기는 증인 중에 한 사람인 유명래의 공사를 조작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금부에서는 이의는 의금부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신씨의 행위는 형률에 근거할 바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대신에게 의논해달라고 올렸는데 대신들은 아직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의금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의금부에서 2차 조사를 했는데 아직 2차 조사 때도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2차 조사 때도 이제 이번엔 남편까지 조사했지만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역시
또 신태영에게 형료를 적용할 사항이 없다, 적용할 근거가 없다, 이는 의원부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개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태영의 처벌은 이렇게 큰 문제가 되고 이렇게 소문이 날대로 나고 했는데 신태영을 처벌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태영이 이제 자신을 항변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한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형료를 의논하자라는 의견이 대두돼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신태영이 남편을 욕한 것에 해당하는 형료를 적용시켰습니다. 유정기는 재가를 잘못한 것에 대한 형료를 적용을 시켰고요. 뭐 무고율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이 되는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숙종은 신태영이 형벌이 너무 가볍다라고 하면서 부안연에 정비하도록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건을 보면 처가 실행한 것이 명확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기처 승인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졌던 조선 전기의 이혼에 관한 정책이 관례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조선 후기의 변화된 모습들을 보면 유씨 문중 50여인이 단자를 울린 사건을 통해서 이 종자 부부의 문제가 문중의 문제로도 인식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원부의 역할이 변화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강상윤리가 율문에 따른 법 적용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신씨악행이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적용할 확률이 없으니까 공초 내용에 남편에 대한 폐악한 말이 드러났다는 것을 근거로 처벌하게 되고요. 유정기의 주장에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또 증인의 공초를 위조하고자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조선 전기와는 좀 달라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국가와 사회와 개인에 대해서 조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사실 사실 국가에서는 어떤 그 기처를 사적인 영역에 두면서도 유교적 명분에 따라서 기처를 규제하고 처의 악행 징계 등의 역할을 했고요. 이런 명분이 앞선 정책이었습니다. 또 사회 질서는 그 당시에 남성 중심의 주류 논리, 남성 양반 양반층을 중심으로 한 주류 논리가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요. 그 사이에 개인들이 어떤 고민과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고민해서 좀 글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넘겨가지고요. 좀